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서두를 열면서 김기태 쌤하고 첫 만남이 생각나는데요. 되게 그 전에 술도 많이 마시고 막 해가지고 제가 선생님 만날 때 손을 엄청 떨었어요. 그래서 그 점심으로 미역국을 먹는데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또 이제 또 더 긴장하잖아요. 내가 떤다는 걸 아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떠는 거는 괜찮다. 뭐 지금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 안 멈출 거다. 냅둬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중독 중에서 이제 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술의 나라 한국에서 참 재미있는 얘기죠. 술의 나라 한국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요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어떤 술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이런 KT의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전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술은 절대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이런 KT의 핵심은 현실은 항상 중립적이고, 그래서 현실을 신이라고 하거든요. 현실에는 선악도 없고 뭐 좋고 나쁨도 없다. 다만 그 인과는 이렇게 뭐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런 KT식으로 얘기하면 술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다만 당신한테 정확하게 숙취를 약속할 뿐이다라는 거죠. 네. 이제 보통 이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숙취를 느끼기 싫어하는, 그쵸? 숙취, 죄송합니다. 숙취로 밀려온 두통이라거나, 혹은 몸에 떨림, 불면증,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싫어가지고, 술을 다시 마시는 걸 보고 이제 중독이라고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해장술, 그러니까 주간까지 술이 이어지는 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하죠. 저도 술을 마시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냥 막걸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막걸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마셔야겠다는 그 압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시게 되면 폭주를 하게 됩니다. 보통 중독자들이. 근데 중독자라고 하는 그 이름 가지고 있는 그 낙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꼭 이게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시간대도 한 9시 이전까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니까 직장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9시가 넘어가면 내가 힘들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물론 막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난 중독자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자유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는데, 저는 보통 한 9시 정도면 일과를 다 마치고 10시 정도는 이제 무조건 그냥 좀 자고, 그래서 병원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것도 좋죠. 어떤 진정제도 괜찮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박을 갖게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강박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 제가 마음 공부라고 한다거나 가장 내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의 핵심에 그게 있었거든요. 한 센텐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불행하지? 이게 동시에 떠오르더라고요. 재밌잖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왜 나는 불행하지라고 이렇게 반대 센텐스가 떠오른 건데,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아마도 불행하다라는 생각도 안 했겠죠. 이게 다 생각일 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떠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는 한 번도 슬퍼 본 적도 불행해 본 적도 외로워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대로 있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뭔가를 했으니까. 한마디로 땜빵 했다 그 말이죠. 예. 제 채널에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씀 이 전편에서 한번 드렸는데, 뭔가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여겼던 게,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제 다른 영상들, 예를 들어서 현존 수업 실습이라거나 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제 채널밖에 없을 거예요. 10장까지 만들어 놓은 게. 현존 수업 실습이라거나 뭐 에카르트 톨레에 대한 이야기하거나 여러 가지 책 속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감정을 조작하는, 생각 느낀 감정을 조작하는, 바꾸는, 데이비드 호킨스라거나 뭐 레스터 레븐슨이라거나 이런 것조차도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감정에 대한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근본하고 직접 한번 마주쳐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김기태 선생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고, 김기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30년 동안 거의 똑같은 센텐스를 말씀하시는 게 있는 그대로. 예. 외로우면 외로운 그대로 이름을 떼보고, 슬프면 슬픔 그대로 이름을 떼보고, 불행하면 불행한 그대로 이름을 떼보고, 외로우면 외로운 그대로 이름을 떼보고, 그대로 느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도 크리시나무르티의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모든 감정에서 대상을 떼어보면 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느낀다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I feel to what 혹은 for what, from what 이게 되겠죠. 근데 그 what을 빼는 거예요. I feel sad. 근데 이 sad가 대상이 없어요. 난 슬퍼. 난 슬픔을 느껴. 근데 여기서 대상이 없죠. 뭐 이 슬픔이 뭘까요? 감정은 몸의 반응으로 드러난다고 이제 에카르트 톨레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슬프면 슬프다는 느낌과 함께 쪼그라들고 좀 춥기도 하고 뭐 벌벌 떨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그 몸의 느낌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느낌 그대로를 받는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살면서 키운다는 것도 좀 웃겨요. 사람 키워요. 이거 그냥 크는 거지. 아이와 함께 살면서 아이가 제가 진짜 이제 이런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이 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강해요. 그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강해요. 근데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이게 나에 대한 그 개념 정의더라고. 근데 이 나라는 게 언제부터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저는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진짜로 저는 그 관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2살에서 3살까지는 아이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저것이라는 대상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3살에서 4살 사이에 자기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른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4살에서 5살이 되면서 이건 내 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나이에 이제 보통 나라는 개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깜짝 놀랐던데, 이 나라는 개념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생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나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불쌍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잘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노력을 하면서 살거든요. 방어하는 거죠. 방어. 모든 심리 기제를 다 동원해도 결국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방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기 방어를 놔버리는 게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잘 안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풀어보면 불수자성이라는 것은 원래 성품은 지킬 필요가 없고 인연을 따를 뿐이라는 건데, 더 쉽게 풀어보면 나 같은 거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힘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인연 따라 사세요, 그 말입니다. 근데 누구 노래 가사이기도 하고 누가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 바램은 죄가 될 테니라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는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보고 듣고 할 뿐이었습니다. 마음 공부의 핵심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겁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느껴질 뿐, 대상은 계속 변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좀 안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예, 그럼 김기태 선생님의 있는 그대로 보라, 지금 이대로 앉아서 4장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덕경 4장. 도는 텅 비어 있어 아무리 써도 차지 않는다. 깊구나 만물의 근원 같네. 날카로움을 꺾고 얽힘을 풀며 빛을 감추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막도다 언제나 있는 듯하구나. 내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같네. 도는 텅 비어 있어. 도는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는 삶이라고 보셔도 되고 내가 인생의 어떤 의미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여기 이제 도덕경 같은 데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도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가리켜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는 텅 비어 있다 라고 할 때 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텅 비어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저는 이제부터 도라는 것을 나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텅 비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불교 경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로 눈길을 한번 돌려보자. 나는 텅 비어 있다는 말의 참뜻을 밝히는 데는 반야신경의 구절을 설명함이 적절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텅 비어 있다는 말과 반야심경에서의 공이라는 말을 달리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된다. 있는 그대로. 그렇다.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세상이란, 삶이란, 나란, 진리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며 쉬운 것이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단순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할 뿐이다. 만약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한 생각, 한 마음만 내려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의 진실을 밝히 보게 될 것이다. 색즉시공이라고 할 때 색이란 불교가 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인 오온 가운데 하나로서 오온은요 존재를 이루는 5가지 구성 요소인데 색수상형식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 신체, 그리고 감각, 어떤 지각이나 표상작용, 그리고 행은 의지작용, 식은 인식작용을 가리킵니다. 그런 오혼, 색수상행식 가운데 하나로서 일반적으로는 물질계의 총칭 또는 신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우리는 굳이 이러한 불교적인 설명 방식이 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색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여 물질계 또는 신체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활동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자. 다시 말하면 색이란 인식되거나 감각되는 일체의 것, 즉 나 바깥의 모든 대상 세계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몸 그리고 인식 주체로서의 나의 모든 정신작용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색이란 물질계와 정신계를 총칭하는 말이 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곧 색이라는 말이 된다. 이 색즉시공에서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이 세상에는 오직 색밖에 없다. 오직 색밖에 없으니 따로 색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라 했으니 이 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오직 공밖에 없으며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곧 공이라는 말이다. 오직 공밖에 없으니 따로 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니 가만, 이렇게 막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설명해보자. 우선 공이라는 것부터. 공이란 글자의 뜻으로는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다. 그 뜻대로라면 이 세상과 나는 텅 비어있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된다. 참 적절한 표현이며 멋들어진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과 나는 정말로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텅 비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무엇이 텅 비어있다는 말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다는 말이다. 또한 오랫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기억의 집적물로서 어떤 형태로든 틀지어지고 조건지어진 인식 주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말이며 그러한 나에 의한 왜곡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의미라.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살아오는 날들 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기억의 집적물로서 그 오랫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기억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틀지어지고 조건 지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나에게는 이미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하나의 조건 지어진 안경이 씌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경은 언제나 어느 때나 상대적인 규정 속에서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보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나와 너를 가르고 인식 주체와 대상을 나누며 부족과 완족을 나누고 완전을 나누고 부족과 완전을 나누고 중생과 부처를 따로 두며 번뇌와 보리, 이제 깨달음과 중생, 이거를 이제 번뇌와 보리라고 합니다. 색과 공을 나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놓은 이 안경은 계속해서 다음 두 가지를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해나가는데 그 하나는 그러한 모든 상대적 규정이 안경 자체에 속하는 것일 뿐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요 허구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숨기고는
세계와 나가 실제로 그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게 둘로 나뉘어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더 좋고 더 나은 쪽만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양편 모두에 네, 죄송합니다. 항상 끌려다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안경의 교활함과 장난이 얼마이며 그로 인한 자승자박과 우리 삶의 에너지 소모는 또 얼마인가. 그리하여 공이란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는 이 안경이 내려주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이 안경에 의한 왜곡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모든 이름과 상대적 분별을 떠나 있는 공의 자리에는 그래서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부족도 없고 완전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번뇌도 없고 벌이도 없고 색도 없고 공도 없다. 그 모든 상대적인 분별이 텅 비어 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이다. 그렇듯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던 그 한 생각, 그 한 마음이 내려짐을 일컬어 공이라 하고, 이미 처음처럼 그 안경과는 무관하게 늘 그렇게 있는 그대로 존재해 왔던 모든 것을 가리켜 나라 한다.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세상에는 이미 처음부터 나 혹은 진리 아님이 없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봄날 짝짓기를 하기 위해 하늘거리며 창공으로 날아오는 저 한 쌍의 나비가 곧 나요. 뜰 앞에 잣나무가 곧 나이며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이 나가 또한 나인 것이다. 그렇듯 세상에는 나 아닌 것이 없기에 따로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기에 그냥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이다. 아무리 써도 차지 않는다. 그렇게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던 그 안경을 벗고 나를 보니 오호라, 나는 그냥 나일 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나는 중생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며 언제나 부족하고 못난 존재라고 여기며 괴로워하던 이 모습 이대로가 이미 완전하지 않은가. 그토록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래서 어떻게든 버리고 싶었고 버리고 싶었던 만큼 그것은 나가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고 외면했던 내 안의 많은 것들, 이를테면 탐진치를 비롯한, 탐진치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말합니다. 탐진치를 비롯한 미움, 짜증, 우울, 무기력, 이기심, 게으름, 수치심, 불안 등등도 사실은 어찌할 수 없는 번뇌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오로리 깨달음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토록 애타게 찾아다녔던 참 나는 저기 나 바깥에 언젠가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던만 먼 미래에 무엇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참 나가 아닌 적이 없으며 언제나 참 나로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 참나가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 아무리 써도 차지 않는다라고 한다. 아무리 써도 차지 않는다. 즉 안경이 내려진 나는 부족이니 완전이니 하는 등의 모든 상대적 규정 속에 있지 않은 나는 이제는 그냥 아무런 무게 없이 살아가게 된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 미워하고 때로 짜증내며 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온갖 희노애락 속에서 살지만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물들거나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언제나 처음 같기만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온갖 것이 오고 가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간택하지 않고 다만 고요히 비추기만 할 뿐인 거울과 같다고나 할까. 깊구나 만물의 근원 같네. 막도다 언제나 있는 듯하구나. 내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나 하느님보다 먼저인 것 같네. 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해서도 할 수 있듯이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묘한 것이다. 그것은 있다 말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으며 만물의 으뜸이니 근원이니 실상이니 해도
다만 이름하여 그렇다는 것일 뿐 근원이요 실상이 무엇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시간의 연속선상에도 있지 않다. 나는 시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도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같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때 먼저라는 것도 사실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날카로움을 꺾고 얽힘을 풀며 빛을 감추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어쨌든 그렇게 안경이 내려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던 상대적 분별 속에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던 자기 분열의 날카로움이 비로소 꺾이게 되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내면의 어지러움과 아득한 얽힘이 마침내 풀어지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에게 그토록 목말라 하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으며 꿈에도 그리던 영혼의 쉼이 왔는가? 그것은 안경이 가르쳐준 분별로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 부족하고 못난 나를 못 견뎌하며 더 많이 채우려 하고 더욱더 완전해지려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문득 그 안경이 내려지면서 있는 그대로의 이 나가 바로 참나임을 밝히 알게 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내 안에 부족하고 못난 티끌들과 하나 될 때 동시에 나 바깥의 티끌과도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 이제 거기에는 티끌이란 없고 오직 하나의 상생만 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언제나 펼쳐주고 있는 영원한 사랑의 상생만이. 네, 오늘은 좀 짧은데요. 제가 덧붙여서 뭔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말도 되게 길었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날아가거나 뭐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뭐 행복과 불행은 뭐 혹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규정짓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상대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안경을 쓴다고 김기태 선생님은 쓰셨거든요. 근데 원래 나는 이름도 없고 성별도 몰랐던 것처럼 그런 상대적 구별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누구다라고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구별이 없었죠. 근데 좀 몇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하고 순탄하게 그냥 일생을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그냥 죽기 싫어 하다 죽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마음 공부 같은 쪽으로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불만이 있는 나는 누구인가로 들어오게 되는 거. 그쵸? 근데 순탄하게 사는 것도 좋고 또 그냥 항상 그 뭔가 또 하나 또 있죠. 평생을 어떤 추구, 이게 순탄하게 산다는 것도 평생 어떤 허들을 뛰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결핍이 먼저 생기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더 맛있는 게 먹고 싶어. 그래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맛있는 게 먹고 싶다 하면 뭘 먹을지 탐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또 먹어요. 먹고 나서 포만감이 좋다가 다시 또 결핍으로 가죠. 예, 이거 이제 순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핍감이 들고 탐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 만족. 보통은 이 서클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서클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하듯 살다가 문득 저같이 재수없는 사람은 이런 의문이 들죠. 이게 전부라면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오만한 건데
이게 전부라면 정말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왜냐면 항상 원점이니까.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지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예요. 나가 나를 어떤 개념적 대상으로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로 들어오게 돼도 사실은 어떤 과정을 또 겪게 되냐면, 막 제가 이제 이런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막 현존 수업 실습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막 이렇게 평온해지고 막 이런 상태의 나를 또 다른 도달해야 될 뭔가로 찾는 거예요. 또는 어디 뭐 명상센터를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운동을 해가지고 막 이런 피지컬한 어떤 그 시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몸 마음 쪽으로 뭔가 안정된 나, 인정받는 나를 내가 대상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것과 이제 한마디로 동일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상태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는 또 상대적 관념을 또 갖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레스토레븐슨에도 되게 많이 세도나 메소드에도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는데, 세도나 메소드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거 조작인데 그런 거예요. 조작. 그러니까 물론 좋은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세도나 메소드의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쁜 감정이나 느낌이 들면 내가 좋은 감정이나 좋은 느낌을 한번 상상해 가지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압력솥에서 압력을 푸는 압력 단추를 이렇게 딱 눌러서 압력이 빠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중립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있는 그들 그걸 세다메스의 마지막은 항상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웰컴,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느낌, 생각, 감정에 대해서 다 환영하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을 조율한 다음에 다시 땡큐,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 수단인데 사실 괜찮은 수단입니다. 세도나메스도 괜찮은 수단이에요. 그리고 뭐 현존 수업 실습 같은 경우도 어떤 호흡을 통해서 신체적 안정감이 15분 동안 하면서 돌아오면서 또 안정된 느낌으로 이렇게 싹 바뀌는 그런 거죠. 이것도 수단으로서 괜찮은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나고 항상 호흡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항상 감정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매번 상황은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싹 오면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나는 뭐야?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그 큰 실수가, 이것도 막 이전에도 막 나를 바꾸려고 했잖아요. 내 생각, 느낌, 감정을 바꿔서 괜찮은 나가 되려고 하는데, 이 내가 나를 찾는다는 이 무한 순환의 오류가 이제 이때부터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멍청했다고 느꼈던 게, 내가 나를 찾는다는 이 멍청한 짓을 도대체 10년 넘게 했다는 게 진짜 멍청하죠. 세상 그렇게 어떻게 멍청할 수가 있나? 내가 나를 찾는다. 토끼를 찾으러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토끼도 뭐 잘생긴 토끼 있고 뭐 이쁜 토끼 있고 못생긴 토끼 있고 절름발이 토끼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토끼가 더 완전한 토끼를 찾는 거예요. 다 토끼인데, 표현이 좀 적절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것,
근데 평생 그렇게 뭔가를 찾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멈추질 않아요. 사실은 이거를 에카르트 톨레는 구조적 장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tructural disorder. 아이씨, 영어를 써가지고 구조적 장애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뭘 바꾼다고 해봐 이 구조적 장애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쫓아가는 거, 뭔가를 원하는 거. 말이죠. 누구가 제 옆에 상상했던 말인데, 바람은 죄가 될 테니인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 pursuit, 영어로 그러죠. pursuit, 쫓는다.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도 계속 이 일상을 사는 데는 이 구조적 장애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면에서 좀 있어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김기태 선생님은. 그나마 물리적으로라도 나로서 가만히 있게 되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건 그렇게 한번 있어 보면서 내부적 분쟁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면 다른 걸 막 할 때는 그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내가 지금 도망 다닌다, 뭔가 피하고 있다, 뭔가를 하면서도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는 이게 계속 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은 없어. 진짜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김기태 선생님 말씀하신 쓰리고라고,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 그리고 일하고, 이것만 하시고 다른 건 한번 해보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그 내부적 분쟁은 좀 없어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술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오늘 새해에도 또 좋은 날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